세 번째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135페이지를 보세요. 하단에 네 번째 챕터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다 소개되어 있죠? 여기도 별표가 어때? 5개 있네요. 네, 매해마다 빠져나가고 또 출제는 영역이다. 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우리나라 경우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는 어때?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다. 이 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랬죠? 이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 관련 내용은 대체 암기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이해하시고 암기를 좀 해놓으시면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양월의 1번 재정 목적입니다. 간단히 살펴봅시다. 부동산 회사의 설립과 부동산 투자사의 자산 운용 방법 및 투자자 보호 등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이 법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양월의 2번 용어의 정의입니다. 자, 이는 이 법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되겠죠.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편거로 1번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해 운영할 주된 목적으로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를 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지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이다. 생각하시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자산 운용 전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자, 우리 이 설명 드렸죠. 네, 자산 운용 전문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디가 됩니까? 자기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 관리회사에 위탁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어디가 됩니까? 위탁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기업 구조적 부동산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사에 위탁한다. 이는 뭐가 되버립니까? 기업 구조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 다 마찬가지예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관리사에 위탁한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문에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어때? 주요 투자 대상 한다. 이 표현하면 뭘 생각하면 됐어요?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 표현 없이 그냥 자산관리사에 위탁한다. 그럼 뭡니까? 위탁관리.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편거로 2번 봅시다.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로 개발한 사업,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한 사업,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한 사업 등을 이 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평을 3번. 자, 위탁관리 또는 기업 구조조정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 운용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법의 규제다 설립된 회사는 뭐가 됩니까? 자산관리회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자,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로부터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 어디입니까? 자산관리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호 3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자, 상법상 주식회사라 했죠? 유한회사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상법상 주식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어하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이처럼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정함이 있다는 이야기. 그럼 당연히 이 법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부동산 퇴사법 여기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땐 어떻게 하시까?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어느 법을 따르겠다. 상법 이걸 따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자, 상호의 부동산 퇴사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양호 4번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자, 이게 시간의 흐름입니다. 네, 이때 부동산 퇴사 설립입니다. 설립 조건을 굉장히 완화시켜줬지요. 그래서 부동산 퇴사는 근본적으로 발기 설립에 의하는 겁니다. 발기만으로 설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발기 설립에 의한다는 겁니다. 다음, 자, 부동산 퇴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했잖아요. 그럼 주식회사니까 설립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처럼 설립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립 자본금 이걸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부동산을 출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서 우리가 뭡니까? 현물 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현물자. 그렇지만 설립 시에는 현물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립 자본금이에요. 이는 회사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먼저 자기관리입니다. 자기관리는 얼마 이상입니까? 5억 이상이지요. 다음은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인데 얼마 이상입니까? 3억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억 이상이다. 자, 이점 설립 후에 영업 인가를 받거나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럼 이 영업 인가를 받은 날이 있겠지요. 또는 등록한 날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날로부터 6개월이야. 이 6개월 이 기간 동안 자본금을 확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우리는 이제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 경과하면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자본금이 확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관리는 자기는 얼마 이상입니까? 70억 이상이에요. 70억 이상이다. 위탁관리 기업구조 얼마 이상입니까? 50억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말 비법으로 수치는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답이 된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맞아요.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만의 비법으로 어떻게 외우자 그랬어요? 57은 35다. 57은 35다. 그래서 다만 70억, 50억이다. 이렇게 해서 수치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약집 한번 봐보세요. 자, 평월 1번 설립입니다. 동그라미 1번 발기 설립. 동그라미 2번 현물전 설립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평월 2번 설립 자본금이에요. 동그라미 1번 자기관리 얼마 이상? 5억 원 이상. 동그라미 2번 위탁관리 기업구정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으로 한다는 거죠. 평월 3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기관리는 그 설립 등기일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10일 이내에요. 10일 이내에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평월 4번 영업인가입니다. 부동산 퇴사가 업무를 하려면 회사의 종류별로, 종류별은 뭡니까?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정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평월 5번 영업인가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정이 업무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시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월 6번 최저 자본금입니다.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 개월입니까? 6개월. 6개월이 지난 부동산에서 자본금은 어때? 자기관리 얼마 이상이죠? 70억. 위탁관리 기업구조 얼마 이상입니까? 50억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평월 7번 위탁관리는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 둘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보세요. 이는 기업 구조형에 준용한다. 똑같이 적용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음 양으로 본 평월 1번 주식 공모입니다. 자, 공모는 뭡니까? 공개 모집이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까지 발행한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자, 벌써 이제 설립하고 영업 인가 받겠죠? 또 등록한다는 이야기.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까지는 공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퇴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몇 년입니까? 2년 이내에요. 자, 이제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 이날로부터 2년 2년 이내라는 이야기야.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이상입니까?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공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까지는 발행한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2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 날부터 몇 년 이내? 2년 이내 발행한 주식 총수의 몇 프로 이상?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3번, 기업 구조조정은 이런 조항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편고로 2번이에요. 자, 주식 분산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 생각하세요. 한 사람이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유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자, 주식을 분산시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안에 1번 보세요.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끝난 후에는 발행한 주식 총수의 몇 프로입니까? 50%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결국 몇 프로? 50% 초과 소유가 금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50% 수치만 살게 합시다. 몇 프로입니까? 50%? 50% 초과 소유 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동원 3번이에요. 기업 구조조정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이니까 혼자 때 100%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여기 적용이 되는 거죠. 자기관리, 위탁관리는 몇 프로? 50% 초과 소유가 금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평고 3번. 현물출자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 대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주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 말씀 드렸어요. 자, 설립 시에는 현물출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현물주자 설립은 할 수 없다라 했지요. 이제 현물주자는 언제부터 가능하신가?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 금액 있죠? 이걸 갖추기 전에는 할 수 없다라 했어요. 그럼 결국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걸 갖춘다면 이젠 어떻습니까? 현물주자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아리 1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걸 갖추기 전에는 현물주자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가 없다. 그럼 결국 이걸 갖추면 신주 발행할 수 있겠죠? 예, 됐습니다. 현물주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양으로 6번, 편과로 2번입니다. 편과로 2번. 자, 자기 관리는 그 자산을 투자 운용할 때 전문성을 높이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 운용 전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억본 보세요. 감자사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관리 부동산사의 상근 자산 운용 전문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자기관리는 영업 인가 시 몇 명입니까? 3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영업 인가 후 6개월이 경과했어요. 경과 몇 명 이상입니까? 5명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관리는 자산에 투자 운용 업무를 직접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자산운용 전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영업 인가 시는 3명 이상, 6개월 경험하면 5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고 3번 동안에 1번 보세요. 자, 위탁관리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는 어디에? 자산관리회사 여기 위탁한다 그랬지요. 동안 3번 기업 구조용 똑같이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고 4번이에요. 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죠. 돈 1번 자본금 얼마 이상입니까? 70억 이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자산 운용 전문인력 몇 명 이상? 5명 이상이다. 자, 이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자기 관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산 관리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을 위탁 받아서 수행해 오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자기 관리나 자산 관리사나 모두가 자산의 투자 운용을 담당하지요. 그래서 자기 관리 자본금이 6개월 경험 얼마 이상입니까? 70억 이상. 그럼 6개월 경과했을 때 자산 운용 전문력 몇 명 이상 있어요? 5명 이상. 그렇죠? 70억 이상, 지금 5명 이상 이 자체가 자산 관리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산 관리사 자본금 얼마입니까? 70억 이상. 자, 자산 전문력 몇 명 이상? 5명 이상이다.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하단에 편가로 6번 봅시다.
편거를 6번 보시면 처분에 대한 제한이다 소인데 아무리 부동산 투자자에서 샀다 팔았다 자꾸 하다 보면 투기의 온상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처분을 제한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자, 다만 동원아 2번 부동산 다만 기업 구조형 부동산 투자사 여기는 어때?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야. 사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인데 1년 동안 처분을 제한해버린다면 원하는 구조조정이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은 처분에 대한 제한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평범 8번 회계처리입니다. 자, 이분은 밑줄은 없지만 잘 기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부동산 퇴사는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할 때는 어디입니까? 금융위원회 여기 똥냄 쳐주시 바랍니다. 만약에 이분이 출제가 아직까지 안 되었어요. 출제되면 여기를 말 바꿀 거예요. 어떻게? 국토교통부 정은. 이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잘못된 거죠? 누가 정하는 겁니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니라 그랬죠? 아니다. 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편가로 9번 배당입니다. 자, 배당도 원칙과 예외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원칙은 해당 연도 이익 배당인데 몇 %입니까? 90% 이상이에요. 아주 큰 배당이 이루어진 거죠. 원칙은 90% 이상이다. 그리고 예외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원칙 몇 %나 했죠? 90% 이상이다. 는 겁니다. 다음 평가 10번. 자, 동안에 1번 봅시다. 자, 부동산 퇴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 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 퇴사가 자금을 차입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으로 7번. 정보의 공시입니다. 정보를 공시 알려주란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다. 이번에서 주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자본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했죠? 57은 35다. 다만 70억, 50억이라 그랬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다. 이분도 다 말씀드렸고, 다음 6절로 넘어갑니다. 자, 6절은 이제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소개되는데, 자, 파이낸싱 이건 뭡니까? 금융이다 이런 뜻이에요. 금융에서 자,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요약도 마찬가지지만,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영어 적어서 PF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의부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래서 해봅시다. 자,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자, 이 같은 개발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개 회사가 개발 사업을 전적으로 담당해서 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공사 기간도 길죠? 자금력, 기술력도 문제다. 위험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자, A, B, C, D 이처럼 여러 회사가 결합이 되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좀 여러 회사가 결합이 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했지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구성했으면 각 회사마다 자기는 신림을 추가하지 않느냐. 그럼 개발 사업이 더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활한 개발 사업을 위해서 대표 회사를 선임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관례적으로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대표 회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표 회사가 개발 사업을 입고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규모가 크다면 대표 회사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여했던 이 회사들이 연합해서 별도의 법인을 하나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법인에 의해서 주로 이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이 법인 어떻습니까? 청산되겠지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신설된 법인에 의해서 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법인은 개발 사업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조달하는데 법인은 신설된 법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지요. 오케이. 또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대출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법인은 부동산 담보대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출도 안 된다. 다음, 이제 신용도도 낮겠죠? 신용 대출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자금 조달시가 고민이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완공만 되면, 자, 지나다니는 차량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통행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통행료. 자, 이것은 통행료, 이걸 때 상환 재원으로 삼아서 대출 받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의 현금 또는 미래사회 자, 수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자금 조달 기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뭡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이다. PF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아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는 이야기. 뭘 근거로 자금을 조달합니까? 바로 미래의 현금, 미래사회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상환은 뭘로 하는 겁니까? 바로 고속도로 완공돼서 통행료 이거 받았을 때 상환 재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법인은 돈을 빌려주겠죠. 반대로 빌려주는 사람이 있겠지요. 금융기관들이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때도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개 금융기관이 절대 빌려주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또 얘기했지만 프로젝트 금융은 위험도 크잖아요. 자, 보세요. 개발사를 일단 완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례부터 통행을 받는다면 기간제 기간. 그렇죠? 굉장히 기간도 길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크다. 그래서 일개 신용은행이 일개 금융기관이 1조 이렇게 대출해줄로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밑에도 여러 금융기관들이 결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A, B, C, D 참 여러 금융기관이 결합이 된다. 결국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성해서 1조 이렇게 빌려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려준다. 그럼 자, 이 금융기관들이 결합이 돼서 빌렸는데 이 사람들은 돈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빌려준 사람이니까 뭐가 됩니까? 대출자.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 대주 이렇게 표현. 대주. 돈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차입자는 뭐가 됩니까? 차주. 그래서 이제 차주 이 표현하면 차입자. 대주는 뭡니까? 대출자. 그럼 무슨 이제 돈 빌려준다라는 이야기. 대주. 여기 어때? 여러 금융이 결합이 됐죠? 단체라서 흔히 대주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대주단. 이거 뭡니까? 돈 빌려준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대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자, 대주단이 예를 들어서 이제 1조 빌려주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조를 빌려줄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만 정확히 파악하면 되겠어요. 통행료 얼마나 거치가 이거 파악하면 되겠죠. 왜? 이걸 근거로서 대출인 기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얘기. 고속도로 완공이 되면 하루에 차량 몇 대 지나갈 것인가, 통행료 얼마 나올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고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주단들이 이제 고속도로 완공되면 하루에 어떻습니까? 차량이 10만 대는 평균적으로 10만 대는 다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10만 대 다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조 빌려줬다는 이야기예요. 막상 고속도로 완공이 돼. 개발사 완료됐어요. 완료됐는데 차량 어때? 지나다니는 차량부터 통해서 상황 받겠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하루에 10만 대는커녕 딱 5대 다니 5대. 5대. 그럼 개발사업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완전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일단 책임을 법인에게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물을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프로젝트 금융 이 자체는 미래 현금,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소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프로젝트 반식의 큰 특징이 바로 뭡니까? 비소구 금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자, 소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비소구 금융이다. 그렇죠. 5대 지나다니잖아요. 이 5대 이로부터는 통행료 받아서 상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그렇죠? 네, 이런 측면에서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의 큰 특징이 뭡니까?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말 바꾸게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소구 금융이다. 잘못되어 있지요.
잘못됐죠? 자, 소금융 패턴 앞에 제한적 이 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다. 다음 또 이제 제한적 비소금융 이도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 되는 것이다. 자, 이 같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이해하시고요. 자, 교재 살펴드립니다. 먼저 1번 챕터 의입니다. 의 봅시다. 양월 1번 첫 번째 보세요. 자, 프레드 반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줄 아니라 그랬습니다. 미래사회 수익성 또는 미래 현금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1번.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 자체부터 발생하는 현금을 근거로 필요자금을 조달한다는 겁니다. 자, 기록. 자, 1번 지문에 프로젝트 자체부터 발생한 현금이다. 이 사례 보니까 뭐가 된 겁니까? 통행료. 이걸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 2번.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 발생하는 현금에 의존한다. 이 사람이니까 뭐 의존하는 겁니까? 통행료. 이걸로 원리금 상환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상하시고 다음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자, 일반 기업 대출이라는 이야기예요.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이 사람 특수 법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 자,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자, 누가 관리합니까? 차입자가 직접 관리하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 계좌에서 관리된다.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이 대주단이 1조 빌려주고요. 빌려준데, 이 법인에게 1조 관리하라고 맡길까요? 아니란 이야기예요. 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대주단이 돈 빌려줘서 법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대주단의 위탁 계좌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위탁 계좌는 흔히 여러분들이 에스크로 계정 설정한다. 이런 게 들어오시잖아요. 에스크로 계정. 이런 걸 설정해서, 그래서 대주단의 위탁 계좌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우리 시험, 지난 시험에 이게 답이었어요. 답인데, 자, 보세요. 이제 개발업자 직접 관리한다. OX, X. 잘못된 거죠?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대주단에서 위탁 계좌로 관리되는 겁니까? 위탁 계좌로 관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 계좌 관리된다. 그래서 사실 무슨 이제 여기서 직접 관리하다 보면 자, 이제 이 법인의 이제 즉 시행사에 이익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익이 있을 거고 또 공사비가 있겠지요. 그럼 법인이 직접 관리하면 공사비와 시행사의 이익 중에 뭘 먼저 인출하려고 해요? 자기네 이익부터 빼가려고 그러겠지요. 그렇죠? 그럼 위험이 더 커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대주단이 위탁에 관리하면서 시행사의 이익보다는 공사비 이런 게 먼저 인출이 될수록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을 줄여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자,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직접 관리되는 겁니까? 위탁 계좌에 관리되는 겁니까? 위탁 계좌에 의해서 관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양으로 2번 특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방식이다. 설명드렸지요. 동그라미 2번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 때문에 해당 사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측면에서 비소구 금융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동그라미 3번 해당 사업에 발생한 현금이나 자산의 범위에서는 채권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는 프로젝트 반싱, 프로젝트 금융의 장점이다. 소개인데 양으로 1번이에요. 양으로 누구 입장입니까? 차입자 입장에서의 장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이처럼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할 수 있겠지요.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2번 잘 들어오셔야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 합시다. 자, 벌써 이제 1조, 참, 프로젝트 반에서 자금 조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A회사가 여기는 A회사가 6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회사가 60%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1조 중에 A회사가 얼마 빌려 쓴 셈이에요? 6천억 빌려 쓴 셈이다. 할 수 있겠죠? 6천억 빌려 쓴 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6천억 이 자체를 A회사의 재무제표의 부채 항목에 기록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엄청난 차이였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A 회사의 재무제표 부채 항목에, 부채 항목에 6천억. 자, 이걸 어때? 기재한다는 이야기예요. 6천억 이 기재해버리면 이 A 회사의 부채 비율은 어떻습니까? 엄청 높아지겠지요. 그럼 부채 비율이 엄청 높으니까 A 회사 자체적으로 또 다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 자금 조달하는 게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어려워지겠지요. 그렇지만 이제 A 회사 재무제표 부채 항목에 6천억 이럴 때 기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록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쓰고 있는 셈이 마찬가지인데, 기록되지 않는다면 기록되는 거에 비해서 부채 비율은 높아진 셈이요? 낮아진 셈이에요? 낮아진 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A 회사 자체로 다른 개발 사업을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쉬워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A 회사 입장에서는 이처럼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개발 사업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쉬워진다. 그래서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때? 커지는 거예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처럼 재무제표 부채 항목에 6천억 이런 걸 기록하지 않겠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배웠습니까? 부의금융이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부의금융. 그러니까 부의금융은 기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부의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계시면 앞에 어때? 장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장부외금융이다. 장부외금융이다. 이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의금융 이런 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다. 자, 지금 동그라미 이 보면서 이제 부의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개발업체의 채무 수용 능력이 어때? 제고된다. 자, 이는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누구 입장의 장점입니까? 차입자인 개발업자 입장에서 장점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오래 쓴다만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었는데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장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보기 어때? 1번에 이 질문이 딱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는 금융기관의 장점입니까? 차입자의 장점입니까? 차입자의 장점. 그래서 이게 답이 되던 거예요. 지문이 잘못된 거 없었어요? 그치? 이는 금융의 장점이 아니라 누구의 장점입니까? 차입자, 개발업체의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리 2번 봅시다. 양고리는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의 장점이다. 소유인데, 동그라미 1번. 자,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서 금리나 수수료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만큼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금리나 수수료는 높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동그라미 개발 사업이 성업기업 금융은 어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면 대박 터지는 거고 실패하면 어때? 쪼박 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당해 개발 사업의 사업성 검토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어때?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 사례 보니까 어때? 통행료가 어떻게 되신가? 이거만 어때? 분석 차례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줄여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을 분리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위탁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사업 파산이 개발 사업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도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요.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우측 페이지 보세요. 이제 세 번째부터 프로젝트 금융과 일반 기업 금융을 비교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가봅시다. 동그라미 1번 차주는 모르면 됐어요. 차입자. 그럼 프로젝트 반싱 이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회사 특수법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일반 기업 금융은 뭡니까? 일반 기업, 즉 사업주가 차입자가 되는 것이다. 동그라미 2번 담보입니다. 자, 프로젝트 반싱 프로젝트 금융에서 담보는 뭡니까? 당해 프로젝트의 현금이 자산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때? 통행료 이런 걸 담보로 한다. 그 이야기지요. 그러나 일반 기업 금융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전체 자산 그리고 신용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프로젝트 반싱은 부동산이 담보가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용이 담보가 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상환 재원입니다. 프로젝트 반싱 이 같은 경우에는 당해 프로젝트의 현금 이걸로 상환 재원을 삼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 기업군에서는 사업주의 전체 재원을 통해서 상환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자금 관리입니다. 자, 프로젝트 반싱은 대주단의 위탁 계좌에서 관리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일반 기업군은 차주 즉 일반 기업이 임의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 소권 행사입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를 했죠? 비소구 또는 어때? 제한적 소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채무 수용 능력이다. 어때? 부의금융 효과가 있죠?
그래서 채무 수익률이 재고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비교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금 조달 기반의 포리트 반싱 이 부분도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우리시면 크게 문제 안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7장 금융론 여기까지는 다 마쳐드렸습니다. 당연히고 잠시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8장 개발론서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어요. 10분 쉬었답니다.